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하이데거 6번째 3절 존재질문의 존재론적 우위라고 하는 그 장에 조금 나가다가 저번 시간에 끝났는데, 오늘 6번째 시간에서 3절을 전체 다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산책길로 새로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산길을 이용해서 앞으로 강좌를 열 건데, 좋은 점은 차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아주 장점인데, 어쨌든 도시의 생생함은 많이 맛볼 수 없는 당분간 그죠. 그래서 시국인인 만큼 예도는 산길을 이용해서 조용한 가운데에서 하이데거의 사유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학문의 본래적 운동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학문의 3절 거의 한 3-4 패러그래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오늘 또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학문들의 본래적 운동은 다소 급진적이고 그 운동 자체에 투명하지 않는 근본 개념들에 대한 수정 속에서 발생한다. 아프슈필트 지히, 아프슈필렌 지히, 뭐뭐에서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학문의 운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에서 특히 토마스 쿤의 그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예도가 강의를 이미 해놨어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이 부분에서 미리 예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학문의 본래적 운동은 다소 급진적인, 그렇지만은 그 운동 자체에는 투명하지 않는 그러한 근본 개념들의 수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근본 개념의 그 근본적인 수정이 있죠. 레비지온, 독일어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서도 볼 수 있고, 이거는 뭐 사실 토마스 쿤이 아니라 다 학문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발생하면 그 시대에 맞추어서, 그죠? 근본 개념을 급진적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그 운동에 투명하지 않는, 아직은, 그죠? 그렇게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개념을 수정했을 때에 뭔가 그 투명성이 점점 더 명확해져서 당분간 한 시대를 지배하는 그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 역시도 이러한 운동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근본 개념을 수정하는 그런 운동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턴 20세기에는 이미 니체 이후에, 그죠? 그런 것들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생물학 쪽에서는 다윈이 나타났고, 또 물리학 쪽에서는 아인슈타인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뉴턴의 어떤 그러한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은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의 운동의 지속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상대성 이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시대가 변하면 수정이 발생한다라는 거. 재미있죠?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은 근본 개념을 갖고 있는데 언제나 수정을, 그죠? 필요로 한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Das Niveau einer Wissenschaft bestimmt sich daraus. 자, 학문의 수준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부터 규정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학문이 그것의 근본 개념들이 위기에 있어서 위기를 어떻게 얼마나 멀리까지, 비바이트 얼마나 많이, 어느 정도까지, 그죠? 이러한 위기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지, 이러한 위기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건 뭐 토마스 쿤이지 뭐. 그죠? 존재와 시간에서 미리 그 위기가 나타났을 때 그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지, 페이히 독일어로 할 수 있는 어빌러티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지, 그것으로부터 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문이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재적인 학문의 위기 속에서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질문과, 그리고 질문에 걸려있는 베프락텐입니다. 여기서 존재자와 질문자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야. 자, 질문이 걸려있는 사태 자체와, 질문이 걸려있는 사태 자체가 있고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질문이 있어. 이 두 개의 관계가 동요하게 되는 거야, 이 위기 때에는. 맞죠? 새로운 질문이 제기되는 거야, 위기의 시대에는. 그죠? 그래서 동요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그리고 이 위기의 동요를 잘 견뎌내고 새로운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그죠? 마침내 또 다른 새로운 시대에도 통용될 수 있는 그러한 지배적 담론을 생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문제와 질문된 사태 자체, 그것과의 관계가 동요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제적으로 전통 속에서 갖고 있었던 그러한 질문, 실증 과학의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는 그러한 어떤 그 사태가 있겠죠. 알렌트 할벤 진트 호이테. 자, 오늘날 어디에서나 인덴 verschiedenen Disziplinen Tendenz behake볼den, 이렇게 나가고 있어. 자, 오늘날 어디에서나 다양한 학문 영역들에서, 학문 분과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향이 일깨워졌는데, 연구를 새로운 토대 위에서 새로운 토대 위로 옮겨놓는 그런 성향이 바하게볼된, 일깨워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미몽에서 깨어나듯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그렇게 일깨워졌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연구를 새로운 토대, 새로운 시대가 시대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그 토대를 새로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뉴턴 갖고 안 되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왔던 거고, 그죠? 그 뒤로 계속해서 불확정성의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오늘날 또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물리학의 문제점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학문은 운동을 갖고 있다. Die Bewegung der Wissenschaften, 신학도, 심리학도, 그 다음에 또 역사학도, 물리학도, 생물학도, 자연과학이든 인문과학이든 전부 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 우리가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존재 질문을 근거로 해서만 그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기초 존재론이 존재론적 우위를 갖는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러한 존재론, 기초 존재론을 잘 닦아서 여러분들의 학문에 적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존재론적 우위라고 하는 거는. 자, 이제 계속 나갑니다. 자, 외관상 가장 엄밀하고 가장 확고하게 짜맞추어진 학문, 곧 수학은 이렇게 나가고 있어. 수학은 바로 근본적인 토대를 뒤흔드는
그룬틀라겐 크리지스, 토대를 뒤흔드는 위기, 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수학도. 그래서 형식주의와 직관주의 사이의 투쟁이 곧 대상, 이러한 학문의 대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마땅히 되어야 하는 것. 이러한 학문의, 수학의 학문의 어떤 대상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바로 그것에로 의해 1차적인 우성적인 그러한 접근 방식을 획득하고 확보하는, 획득하고 보장하는 그런 쪽으로 그것을 둘러싸고 이러한 투쟁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 재밌죠? 이런 투쟁이 그런 방식으로 벌어졌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수학을 했고,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수학은 형식주의와 직관주의 사이의 투쟁, 이 투쟁은 수학에서 발생했는데, 그 투쟁은 이 학문, 곧 수학의 대상이 마땅히 되어야 되는 바로 그것, 주제를 이야기하겠죠. 바로 그것으로의 우선적인 접근 방법을 획득하고 확보하는 쪽으로 이 투쟁이, 그죠? 맞추어져 있었고, 그걸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산으로 가면서 강좌를 여니까 너무 좋죠, 여러분. 조용한 게. 하이데거는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조용한 데서 마치 존재가 확 드러나는 듯한. 그래서 꽃도 보고, 그 다음에 또 가끔 지나가는 어르신들도 한 번씩 보고 계속 나갑니다. 물리학에서의 상대성 이론은 바로 다음과 같은 성향에서 자라났는데, 어떤 성향인가 하면은 자연 자체에 고유한 연관이 있어. 맞죠? 자연학이야.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적용이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지만 고대 시대에는 철학과 모든 것들을 다 포괄했잖아, 철학이. 자연의 어떤 그러한 고유한 연관, 곧 그 연관은 안지히 적자적으로 자체로 존립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자연의 고유한 연관을 산출하고, 헤라우스 주슈텔렌 이래 되어 있어. 이 고유한 연관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세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전시해서 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끄집어내서 세운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연관을 자연 자체에, 그것이 자체로 적자적으로 존립하는 바대로의 자연의 고유한 연관을 끄집어내서 바깥에 세우는, 부각시키는 그러한 성향이, 이러한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은 그 성향에서부터 자라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자연 자체의 접근의 조건으로서의 이론인 이 상대성 이론은 모든 상대성의 규정을 통하여, 모든 상대성의 규정을 통하여 운동 법칙의 변화 불가능성,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대적인 어떤 그러한 상황과 조건에서의 나타나는 운동의 지속적 법칙이 생길 거다 말이에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법칙의 변화 불가능성을 보존하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에 앞서 주어져 있는 사태
영역의 구조에 대한 질문, 곧 물질의 문제에 대한 질문, 물질의 문제 앞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데리고 오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상대성 이론이다 이 말이에요. 물리학의 영역을 했고, 그 다음에 생물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향이 일깨워지는데, 바로 메시아니스무스 운트 비탈리스무스야. 그러니까 기계론과 생기론. 기계론은 인간 정신이라든지 신의 정신의 생명력을 뺐던, 특히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거고, 비탈리스무스는 특히 헤겔에게서 발생되죠. 니체 역시도 여보면 생철학자인데, 헤겔과 다른 거는 이러한 비탈리스무스에게서 신적 정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다르겠죠. 어쨌든 생기론이라 그래. 생기론. 이 생기론, 그러니까 생물학에서는 메시아니스무스, 뭐죠? 기계론과 비탈리스무스, 생기론, 그것에 의하여 주어진 유기체와 생명체에 대한 규정들 배후로 파고들어 질문을 하여 살아있는 것에 대한 존재 방식을 그런 것으로서 살아있는 것에 대해 것의 존재 방식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 이런 성향이 규정하는, 이런 성향이 바로 생물학에서는 일깨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하이데거가. 아이고 재밌습니다. 마침내 예도가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정상에 도달했고, 자 이제 강좌를 계속하면서 또 내려갈 겁니다. 예도가. 자, 그 다음 생물학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역사적 정신과학 안에서 히스토리션 가이스테스비션샤프트, 이러한 정신과학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정신과학은 여러분 독일에서만 있는 독특한 건데, 사실은 이것은 사회과학과 우리나라의 사회과학을 포함한 인문과학,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모든 학문을 다 가리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딜타이가, 특히 딜타이가 규정하면서 이 정신 가이스테스 비션 샤프트는 그 이후에 독일의 모든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을 가리키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보다 더 포괄적인 그러한 특히 딜타이는 보편적 역사학과 연관시켜서 이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정신과학은 조금 독일에서 이걸 인문과학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예도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역사적 정신과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충동, Der Drang zur geschichtlichen Wirklichkeit, selbst durch Überlieferung und deren Darstellung und Tradition, 별슈테르크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역사적 정신과학에서는 바로 역사적인 실제, 현실 그 자체에 이르는 충동, 그런데 뭐를 통해서인가 하면은 전승과 전승의 서술, 그리고 전통, 이런 것을 통하여 역사적 실제 자체에 이르려는 그런 충동이 강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랑케, 드로이젠, 딜타이 다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헤겔의 영향이 강해요. 이들도 다. 하여튼 여기서는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리터라투얼 게시히테, 문헌의 역사, 그게 뭐 문헌사겠죠. 문헌사가 문제, 프로블렘 게시히테, 문제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헌의 역사가 문제의 역사가 되어서 전승된 전통을 통하여, 그죠? 뭐 가다모 냄새도 나고, 그래서 가다모가 랑케 드로이젠 해겔을 아주 길게, 그죠? 슐라이마를 마허를 까면서 이들 역시도 뭐 하여튼 이것도 또 너무 나가면 또 진도의 방해가 됩니다. 가다모 진리와 방법,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제일 해석학 가다모는 제일 인기가 없네요. 언젠가 예도가 할 거야. 그것도 엄청 재밌는 책인데 지금 한 10개 정도 해놨습니다. 미학 쪽에 앞에 부분. 그것도 1차 자료 강좌로 열어야 됩니다. 가다모 생각이 또 나네요. 그래서 이제 신학으로 넘어갑니다. 신학은 보다 더 근원적인 그러한 어떤 그 해석을 찾습니다. 신학은 우얼슈프룽 나하 아이널 우얼슈프룽 리혀렌 아우슬레궁, 그러니까 보다 더 근원적인 그러한 신학은 해석을 찾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의미로부터, 신앙 자체의 의미로부터 앞서 그려진, 그리고 그 신앙의 내부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신에게로 향한 인간의 존재, 이런 거예요. 신에게로 향한, 하느님에게로 향한 인간의 존재, 그죠? 그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그러한 해석을 찾는 게 바로, 이걸 바로 더 근원적인 해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찾고 있다. 그런데 이 신학은 천천히 루터의 통찰, 마르틴 루터의 통찰을 다시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 당연한 거죠. 모든 새로운 것은 고전을 재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학문의 세계, 특히 인문학과 정신과학의 세계는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성 이론도 뉴턴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또다시 내어놓고 스티븐 호킹도 거기에 대한 근거 위에서 또 다른 이론을 또 내놓고, 그게 바로 학문이야. 그게 무슨 공중에서 떨어져서 갑자기 아인슈타인이 딱 나타난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 자,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루터의 통찰은 뭐였는가 하면, 신학의 교의학적 체계론이 다음과 같은 토대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통찰, 곧 우선적으로 믿는 신앙의 질문으로부터 1차적인 신앙적 물음으로부터 자라난 것이 아닌 그러한 토대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 맞죠? 그래서 루터가 1차적인 신앙의 질문, 그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교황의 권위와 그리고 제도와 성서, 오직 성서에게서만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갔던 거죠.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이데거의 의도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토대는, 이러한 토대의 개념성은 신학적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은폐시키고 왜곡시키기까지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신학이 발전해 오면서 그 본래적 전통 안에 숨어 있는 성서에 대한 어떤 그러한 권위가 이제 점점 제도의 권위로 변질되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철퇴를 가하면서 만들어냈던 게 바로 루터의 목소리였고요. 오늘날은 뭐 개신교도 비슷하게 돼갖고, 특히 한국에 있는 이런 한국 개신교와 독일과 유럽의 개신교는 또 달라요. 거기는 또 엄청 개혁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와는 이 발달 방식이 달라. 우리는 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미국에서 그 영향이. 그런데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상한 부흥운동과 이런 걸 통해서 뭐 하여튼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 거잖아. 좀 역사가 다르다고. 이것도 뭐 한도 끝도 없고.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문의 근본 개념들은 규정들이야. 어떤 규정들인가 하면 모든 주제적 대상들, 학문의 모든 주제적 대상들이 토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사태 영역, 사태 영역이 있겠죠. 그죠? 토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사태 영역은 바로 선행적이고 모든 실증적인 연구를 인도하는 그러한 선행적인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규정들이야.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여기서 근본 규정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그 학문의 근본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주제적 대상, 학문의 대상의 토대를 형성하는 사태 영역이 선행적인 그런 이해에 도달하는 거. 뭘 통하여? 규정들을 통하여. 바로 그런 규정들이 근본 개념이다. 하이데거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줄 치시고요. 자, 계속 나갑니다. 모든 학문의 주제적 대상의 토대를 형성하는 사태 영역. 이것이 선행적 이해에 도달하는. 그래서 모든 실증적 연구를 인도해야 돼. 이게 바로 근본 개념. 이제 이해가 됐죠? 재미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의 진정한 증명과 근거 제시는 이러한 개념들은 따라서 오직 그에 상응하는 선행적인 그러한 철저한 사태 영역의 연구 속에서만 이러한 근본 개념들은 그것의 진정한 증명과 근거 제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러한 근본 개념들은 그에 상응하는 사태 영역의 학문 분과에서의 사태 영역의 근본적인 그러한 철저한 연구 속에서만 그 증명과 또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증명과 근거 제시를 획득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이러한 영역들, 이러한 영역들의 모든 영역, 각각의 영역은 존재자 자체의 구역으로부터 획득되는 한, 이제 실증 과학을 이제 하이데거 자신의 기초 존재론과 연결시키려는 그 지점이 서서히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서서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주의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들, 분과들, 학문 분과들은 존재자 자체의 구역으로부터 획득되는 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존재자 자체, 질문을 던지는 인간 자신의 어떤 구역으로부터 이러한 학문적 영역들이 획득돼. 맞죠? 그런 한에 있어서 이러한 선행적인 그리고 근본 개념들을 길어내는 그러한 연구, 그게 뭐겠어? 하이데거 지가 하려고 하는 기초 존재론이죠, 뭐. 이런 걸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실증 과학은 신학, 생물학, 물리학, 그 다음에 또 역사학, 다 이야기 되는 거,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자, 이러한 선행적이고 근본 개념을 길어내는 그러한 연구는 바로 이러한 존재자를 그의 존재의 근본 구성틀, 근본 구성 위에서 이러한 존재자를 해석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학문 분과가 실증 과학이 자기 자신의 자기가 하려고 하는 존재자를 그의 존재에 있어서 해석하고 그 존재자의 근본 구성 틀에 근거하여 그의 존재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그죠? 그런 것이 바로 실증 과학의 모든 토대를 형성한다. 그래서 기초 존재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자, 그래서 지가 하려는 이 기초 존재론, 하이데거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이 기초 존재론은 모든 학문이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지금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는, 이 연구는 계속해서 하이데거입니다. 자, 하이데거의 기초 존재론이에요. 자, 이러한 연구는 실증 과학에 앞서 가야 된다. 맞죠? 앞서 가야 앞서 가야 토대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것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증 과학들이 앞서 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연구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앞서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앞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 선배 철학자였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구의 존재론적 작업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선배들 역시도 이러한 기초 존재론적 작업에서 위대성을 나타내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이게 이제 하이데거의 업적입니다. 철학에서. 그죠? 근데 나중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다 까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선배 철학자들의 예를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구는 이것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베바이스 다피얼, 이것에 대한 증거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의 토대를 놓는다는 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절름발이 뒤따라 절름발이에 걷는 모양 있잖아요. 흰캔 절름거리며 따라오는 논리학. 그래서 아주 좀 비하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작업 역시도 바로 절름발이 논리학과는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구별되는 건데, 이런 논리학은 바로 학문의 우연한 현 상태를 이 말이에요. 슈탄트, 현 상태, 학문의 우연한 현 상태를 바로, 그죠? 바로 이 현 상태를 그것의 방법 위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사실 이것만 갖고도 오늘 하루 종일 떠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학과 지금 자기 선배들이 했던 그러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작업을 분리시켜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잡아내야 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결코 절름발이 논리학이 추구하는 그러한 학문의 우연적 상태, 그죠? 그런 것들을 그 방법 위에서, 방법이 중요하다고요. 그 방법 위에서 연구하는 그런 논리학과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법은 뭐죠? 기납법, 특히 연역법, 그리고 논리학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의존하는 순환 논증, 이런 것들, 모순율, 동일률, 뭐 이런 것들이 다 방법이에요. 방법은 뭐죠? 인간의 삶에 살아있는 생생한 삶의 생기와 삶의 생명력을 수학의 방법, 죽은 방법으로, 계산으로, 그리고 법칙으로 만드는 거예요. 맞죠? 여기에 대한 저항이야. 그러니까 이런 방법에 의존하여, 그래서 진리와 방법, 가다머에 진리와 방법이 벌써 나오는 거예요. 방법은 뭐야? 자연과학적 방법이죠. 진리는 뭐야? 하이데거가 말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진리 사건, 진리 개념, 알레테이아 개념. 물론 플라톤 쪽에 더 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진리 개념. 근데 어쨌든 그 시대 때는 다 공유했던 진리 개념이잖아. 그죠? 그 진리 개념, 여러분. 그 진리 개념이, 방법과는 수준이 다르다. 진리와 방법. 하이데거의 제자였던 가다머의 그 위대한 책 제목이, 그죠? 이미 존재와 시간 제일 앞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시되어 있다라는 거. 참, 1차 자료의 중요성은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것은 생산적 논리학이다. 구분되는데, 죽은 논리학이 아니라 생산적 논리학이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절름발이 논리학이 방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생명력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기초 존재론적 사유도 들어있었다. 자기 선배들의 작업에는. 그래서 이런 죽은 논리학이 아니라 바로 절름발이 논리학이 아니라 생산적 논리학이다. 이 작업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죠? 그 학문적인 태제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 계속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생산적, 프로덕티브의 로직인가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이 특정한 존재 영역 안으로 말하자면 뛰쳐 들어가서 그것을, 그 영역을, 그것의 존재 구성틀 안에서 무엇보다 먼저 열어 밝히고 획득된 실증 과학의 구조를 투명한 질문의 지침으로써 모든 실증 과학의 획득된 구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점에서 생산적 논리학이라고 줄 빡빡 치십시오. 요거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의도랑도 같이 갑니다. 요 부분은 다시 합니다. 이게 왜 이 자기 선배들이 어떤 철학에서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작업이 왜 절름발이, 방법에 의존하여 연구하는 절름발이 논리학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인간의 삶과 생명을, 그죠? 그대로 드러내게 하는 존재의 학문인지를 바로 밝히는 것.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그렇고, 그 의미에서 볼 때 바로 이들의 작업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작업은 바로 생산적 논리학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것이 특정한 존재 영역 안으로 뛰쳐 들어가서 그것을, 그 존재 영역을 그것의 존재 구성틀 안에서 앞서 열어 밝히고 최초로 열어 밝혀서 획득된 구조들을 다른 실증 과학들이 투명한 존재 물음의 지침으로써 실증 과학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준다라는 거. 요거를 의역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방법을 연구해서
그래서 잠깐 일시적인 어떤 이득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이들의 연구의 위대한 것, 이게 철학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것은 존재자의 근거를 파헤쳐서, 그죠? 모든 학문들, 모든 실증 과학들, 신학, 철학, 아니, 신학, 뭐 철학도 되지, 뭐 철학도 뭐 같이 속해 있었어요. 철학도 다 이쪽으로 근거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심리학, 역사학, 문헌학, 그리고 모든 학문들, 그죠? 모든 학문들, 심지어 물리학과 생물학, 이 모든 학문들이 거기에 근거하여 이러한 선배 철학자들의 작업을 사용하여서 거기에서 도움을 얻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갔다라는 거. 그래서 이들의 작업 역시로 기초존재론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를 들어 철학의 1차적인 것은 바로 역사의 개념 형성의 이론도 아니요, 또한 역사적 인식의 이론도 아니요, 그러나 또한 역사의 대상으로서 역사의 이론도 아니야. 역사의 대상으로서의 역사에 대한 이론도 아니야. 그럼 뭐냐? 여기서 줄치십시오. 그럼 뭔가 하면 바로 역사적으로 본래적인 그 존재자를 그것의 역사성 위에서 해석하는 거야. 이게 역사학의 본질이야. 그렇다면 이건 역시도 바로 이건 역시도 하이데거의 기초존재론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이와 같이 딜타의 냄새도 납니다. 근데 그래서 이리하여 결국 또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긍정적인 이득과 소득은 에얼트라크, 포지티브의 에얼트라크, 소득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을 단순히 인식론적으로 해석한 자들을 까는 거예요. 칸트의 업적은 단순한 인식론의 어떤 생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칸트의 업적이 뭐냐? 그걸 하이데거가 존재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은, 자, 순수 이성 비판의 긍정적인, 어떤 그 이득, 하이데거가 볼 때는 이런 거다. 곧, 자연 일반에 속하는 것에 대한, 구별 부각시킴, 에 대한 단초 속에서, 그리고 인식 이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순수 이성 비판의 장점은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연 일반에 속하는 것, 그거를 구별 부각시켜서 강조하여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구별시킨 그것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한, 맞죠? 이런 면이 있어요. 인식론만 갖고 설명되는 게 아니야. 그 시대에 뉴턴의 물리학을 가지고 자연의 질서를 재정립하는 그러한 존재론적 기획에서 우리가 칸트의 업적을 봐야 되는 거지. 단순히 인간의 인식의 어떤 틀만을 연구했다, 이렇게 봐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다 까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의 초월론적 논리학은 바로 존재 영역인 자연의 선험적 사태 논리학의 이다. 이게 바로 한 줄로 칸트에 대한 순수 이성 비판을 지금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초월론적 논리학은 칸트의 바로 존재 영역인 자연을 선험적으로 존재 영역인 자연을
자연의 질서를 연구한 선험적인 사태 논리학이 바로 칸트의 초월론적 논리학이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나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하이데거 이야기만 남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바로 가장 폭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그죠? 가장 폭넓은 의미에서 취하여진 그런 존재론이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존재론적 방향과 성향들에는 의존하지 않는 가장 폭넓은 의미에서의 취하여진 존재론이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은 자체로 실마리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존재론.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칸트도 제기했고 플라톤도 제기했고, 그 다음에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제기했던 이러한 존재 질문은 바로 실마리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로는 가장 폭넓은 의미에서 취하여졌으며 어떤 존재론적 방향과 성향에 의존하고 있지 않는데 실마리를 필요로 한다. 존재론적 질문은 참으로 존재적 질문, 실증과학의 존재적 질문에 비해서 볼 때는 훨씬 더 근원적이다. 맞죠? 이제 지가 하려고 하는 그 존재론적 질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뭔 말이에요, 이거는? 단지 실증과학의 각각의 영역은 개별 과학으로서 존재적인 것에만 자기가 속하는 존재적인 것만을 다루는데, 이러한 선백 철학자들과 같이 자연 일반, 인간 일반, 그리고 이러한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존재 일반에 대한 전체를 다루는 존재론적인 어떤 것까지는 나가지 못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학문은 철학에 의존해야 된다. 이러한 존재 질문, 기초 존재론을 다루는 자기 자신의 이러한 철학에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시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존재론적 질문은 참으로 실증 과학이 이야기하는 존재적 질문에 비해서 볼 때는 훨씬 더 근원적이다. 뭐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자체로 순진하고 투명하지 않게 머물러 있다. 언제 그것에 뒤따라오는 그러한 후속 연구들이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그것의 후속 연구들이, 그죠? 존재 일반의 의미를 논의하지 않고 두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순진하고, 그죠? 그리고 단지 불투명한 것으로 머물러 있는 거다. 자기가 이러한 선배 철학자들에게 남아 있는 이러한 불투명한 것들을 하이데거 자신이 이제 해갖고 완전히 투명하게, 어느 정도는 투명하게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과제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존재론적인 과제,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구성하지 않는 다양하게 가능한 존재 방식들에 대한 연역적이지 않은, 연역적으로 구성하지 않는 그런 계보학의 존재론적인 과제는, 그래서 마침내 계보학이 나왔네. 이건 뭐 또 이걸 갖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하이데거의 이러한 계보학도 니체의 계보학의 특징이 어느 정도 있어요. 해체라는 말도 나오고요. 이 존재 구성을, 고대 존재론을 해체하면서 이제 자기의 존재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점에서 이 계보학은 니체와의 연관이 조금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섣불리 연결시켜서는 학문이 똥이 되겠죠. 하이데거를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역적 이런 계보학의 존재론적 과제는 어떤 앞선 이해, 바로 우리가 본래적으로 존재라는 표현으로서 의도하고 있는 바로 그것에 대한 앞선 이해, 전 이해, 앞선 협의도 돼. 폴페어 스탠디공, 앞선 협의, 어떤 논의를 해서 일치점을 찾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존재 질문은, 그렇기 때문에 존재 질문은 선험적인 조건, 가능성의 학문뿐만 아니라 학문의 가능성의 선험적인 조건을 목표로 해. 그러니까 학문 자체가 이 조건에 의하여 구성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다 더 근본적인 목표죠, 여러분. 그러니까 조건을 목표로 하는 거지 학문 자체의 주제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문들이 거기에 의존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 존재론적인 질문, 조건, 존재적 조건, 그것을 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존재자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철저하게 존재자로서 연구하는 것. 그죠? 단순히 학문의 가능성의 선험적 조건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존재자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존재자로서 철저히 연구하고, 동시에 각기 그때마다 이미 자기 이해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학문들을, 그죠? 의 가능성의 선험적 조건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뭘 목표로 하는가 하면은, 존재적 학문 앞에 놓여 있는, 그래서 그 학문들의 토대를 형성하는 존재론 자체의 가능성의 조건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구되어 왔던 철학에서의 존재론 자체의 가능성의 조건까지도 목표로 하고, 실증 과학들이 다 여기에 의존해야 되는 그러한 학문의 가능성의 조건도 목표로 하고, 그래서 양쪽 다를 목표로 하여 자기 자신의 철학은 기초존재론이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왔어요. 모든 존재론은 그것이 그렇게 풍부하고 확고하게 붙어 있는 범주 체계에 대하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모든 존재론은 근본에 있어서 뭐죠? 근본에 있어서 맹목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며, 그리고 그것의 가장 고유한 의도의 전도, 그것이 앞서 존재의 의미를 충분하게 해명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해명을 그것의 토대를 이루는 과제로서 개념 파악하지 못한 상대라고 한다면, 그것의 가장 본래적인 의도가 전도되었다라는 거야. 여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존재론이, 그죠? 모든 존재론이 그것이 이게 중요하다고, 풍부하고 확고하게 부착된 그러한 카테고리엔 시스템, 범주의 체계에, 그죠? 범주의 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지 뭐. 그러니까 실컷 이런 걸 이야기해 놓고 이런 범주 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죠? 그 모든 존재로는 근본에 있어서 어두움에 빠져 있으며, 그 자신의 가장 고유한 의도가 뒤집어져서 전도되어서 병들어 있다라는 거야. 언제? 만약 그 존재론이, 그 모든 존재론이 앞서 존재의 의미를 충분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이런 해명을 그것의 토대의 과제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랬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칸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말할 것도 없고 다 이런 정도로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야, 하이데거가. 이해가 되죠. 그렇게 나갔던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이해된 존재론적 연구 자체는 존재의 질문에 그것의 존재론적 우위를 부여해 주는데, 단순한 재수용,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전통의 단순한 재수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투명하지 않는 문제를 촉진하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것의 존재론적 우위를 부여해 준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전통을 존경할 만한 전통을 그냥 재승인하는 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헤겔, 이러고 전통의 위대한 이런 존경할 만한 철학 전통을 단순히 비들 아우프나모, 단순히 재수용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이런 것도 아니요. 그리고 지금까지 투명하지 않았던 문제를 단지 촉진시키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존재론적 우위를 올바르게 이해된 존재론적 연구, 그게 뭐겠어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존재와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해가 되죠? 넘어서서 존재론적 우위를 부여해 준다. 당연하죠. 모든 학문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론적 우위. 그러나 이러한 사태적이고 학문적인 우위는 유일한 우위는 아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존재적 우위를 마침내 존재 질문의 4장에서, 그죠? 4절은 다음 시간에 나가겠습니다. 4절에서 존재적 우위를 다룹니다. 존재 질문. 그래서 존재론적 우위의 사태적이고 학문적인 이런 존재론적 우위가 유일한 우위가 아니다. 또 있다. 존재적 우위가 있다. 4절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었죠. 마침내 6번째 시간에 4절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